자, 반갑습니다. 자동차 공학이죠. 지난 시간 자동차 공학 이어서 이번 시간 자동차 정비라는 과목의 내나 1회 정리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뭐 마찬가지 자동차 정비 문제도 25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25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이 문제 역시 문제지는 지난 공학 문제 올려드렸던 그 링크를 한 번 더 아래쪽에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블로그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뭐 한 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유튜브 들어오시게 되면 유튜브라든지 요 내용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제목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목 있는 부분에 보면 이렇게 커서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는 커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리는 커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링크 주소창이 나오니까 그 주소창 클릭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내용을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그거 참고해서 문제를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셔요. 이게 풀이 과정 듣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진행을 보시고 나서 점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한번 해보시고 풀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25문제니까 원래 시험 칠 때 문제당 1분씩 주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OMR 그 카드 마킹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조금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또 국어가 또 지문이 많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적어도 한 20분,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나름대로 17분에서 20분 정도 시간 카운터를 해 놓으시고 일단 문제를 딱 푸는 연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 놓으셔야지 실제로 딱 가서도 그 시간만큼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몸이 이제 기억하고 있으니까 응대가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뭐 모의고사 문제 25문제 이렇게 정비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이제 우리 과거의 기출 문제에서 봤던 내용들 그 기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정비 과목이라고 타이틀은 달고 있지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문제 이거 공학에 넣기도 애매하고 정비에 넣기도 애매하는 문제들이 대거 뭐 공학과 정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뭐 기본서 학습했을 때나 뭐 모의고사 관련돼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풀이했다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 모의고사 이거 기본서 내용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실제 이제 우리 기본서 내용 학습하시면서 조금 빠졌던 것들 있잖아요. 조금 빠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비 좀 난이도 변별력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좀 특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이 지금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이번에 필기시험 준비하는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 시험 볼 때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뭐 그 공무원 시험의 면접하고는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우리 군무원이라고 해서요. 실제 이제 자동차 그 차량이죠. 차량을 정비하고 전차를 정비해야 되는 실무 쪽에 일을 해야 하다 보니 면접의 질문에 실무 정비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올해는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까지 보통 그 필기 합격자를 내는 기준의 1.3에서 1.5배수를 필기를 합격을 시킵니다. 실제 총 뽑는 인원에. 그래서 나머지 면접에서 대거 탈락을 시켰거든요. 그만큼 면접의 비중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워낙 뭐 뽑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만큼 면접의 비중도 크다. 그래서 그 면접의 비중과 관련된 내용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뭐 1차적으로 필기시험 준비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뭐까지 면접시험 준비까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 우리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뭐 자동차 정비, 뭐 기능사 혹은 뭐 산업기사 요 두 녀석의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 치실 때 실기시험 응시할 때의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시게 되면 나중에 뭐 자격증 있으신 분은 상관없겠지만 없으신 분은 자격증 취득하시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고요. 그리고 뭐 면접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래저래 도움되는 내용들로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소두가 좀 길었다 그죠? 자, 실제 이제 문제 내용 풀이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1번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하는 측정 공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녀석은 뭐 산업 현장 뭐 실무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은 접해 보실 수가 있을 법한 공구인데, 우리가 일반 자에서 잴 수 있는 거는 우리 뭐 자에서 뭐 몇 미리 뭐까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20cm, 뭐 20cm, 30cm, 뭐 자, 센티미터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그 30cm, 2cm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쪼개가지고 우리 미리미터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건 알잖아요. 일반 자에서. 그래서 몇 미리미터까지는 잴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측정하고 싶을 때 어느 걸 쓰느냐? 이런 버니어 캘리퍼스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디테일한 정도를 얼마까지 디테일하게 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일반 자에서 얘기했던 1mm의 개념 있잖아요. 이 자에서 한 칸. 이 1mm 개념을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10개의 눈금, 큰 눈금을 하나 더 잘라서 총 20개의 눈금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즉 결론은 이렇습니다. 1mm를 어떻게 20개의 눈금으로 나누어서 디테일하게 측정을 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1mm에다가 20을 나누면 얼마가 되는데 0.05mm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공구로 얼마까지? 0.05mm까지 어떻게 된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실제 실물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얘 가지고 잴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렇게 지금 전자펜 있는데, 전자펜이 외경 두께 있죠. 이렇게 외경 두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 두께를 측정할 수도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측정하는 공구의 기본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을 가진 테이프가 있는데, 이 구멍을 가진 테이프에 여기 안쪽 윗부분을 넣어가지고 요렇게 넣어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뭐까지 이렇게 내경이죠. 안쪽 이렇게 내경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이제 이런 테이프를 평평한 곳에 놓고요. 평평한 곳에 놓고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뒷부분에 얘를 자를 움직이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게 이제 어미자, 우리 메인이 되는 자를 어미자, 여기 움직이는 자를 아들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들자를 움직여보면 여기 심이 나왔다 들어갔다는 게 보이시죠? 이 심으로 뭐까지 평평한 곳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딱 맞닥뜨리면은 뭐까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이렇게 높이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깊이가 얼마만큼 빠졌는지 수직에 대해서. 그래서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외경, 내경, 구멍의 깊이까지. 그래서 요거 하나로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로 우리 자동차에서도 많이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실제 정비할 때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뭐 배웠던 거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우리 크랭크 축 있잖아요. 크랭크 축의 메인 저널 축이잖아요. 축의 두께 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캠 축의 두께, 그 다음에 우리 그 디스크 있잖아요. 디스크,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에 마모되는 정도도 어떻게 된다. 얘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내경 깊이 측정하는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는 녀석이 이제 버니어 캘리퍼스인데, 자, 이 버니어 캘리퍼스로 지금 뭘 측정하느냐? 자, 여기 뭐 외경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가정할까요? 이 외경을 측정하려고 이렇게 동그란 걸 넣고 자를 딱 좁혔는데, 아들자를 이렇게 잡고 아들자의 눈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좁혀서 눈금이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들자의 0의 눈금이 항상 기준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아들자의 0에 있는 눈금이 있는 사이즈, 그 어미자의, 그러니까 아들자의 0의 눈금이 가르치는 어미자의 눈금을 읽으시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금 확대돼서 그림이 있죠. 자, 이 0이 가르치는 눈금이 어디 있느냐? 자, 10mm, 20mm는 보이실 겁니다. 어미자의 10mm와 20mm 사이에 16mm보다는 크고 17mm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얘의 정확한 치수는 어떻게 되느냐? 16. 얼마가 되겠죠? 17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16. 몇 밀리미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의 눈금이 아들자라는 0의 눈금이 어떻게 된다? 해당되는 어미자의 눈금과 0과 딱딱 맞아 떨어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즉, 이 아들자의 0이 만약에 16mm와 딱 일치돼 버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좀 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사이즈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조금 지저분하게 이렇게 사이에 끼었을 때 이 낀 정도가 몇 밀인지 좀 디테일하게 재기 위해서 어떻게 아들자의 눈금 20개 나누어져 있는 걸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들자의 영의 눈금이 안 맞으면 이 뒤쪽에서 어떻게 된다? 쭉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맞아 떨어지는, 즉 어미자의 눈금과 아들자의 눈금이 딱 일치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보니까 0은 비켜나갔는데 어디서 일치하느냐? 1하고 2 사이에, 요 사이에서 어떻게 된다?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이렇게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점 몇 밀인데 어떻게 되느냐? 1하고 2 사이니까 0.1과 0.2의 사이, 정 가운데인 얼마? 0.15 밀리미터가 되겠구나.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총 값을 읽으면 어떻게 되는데 다 더하시면 되겠죠. 16.15 밀리미터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여기 아들자에 있는 이 눈금 모서리 있잖아요. 요거 읽는 게 아니라고요. 요거 실수 유도하려고 제가 12점 얼마라고 숫자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주의해서 요거 몇 번만 어떻게 된다 연습하면은 충분히 읽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 자동차에서는 얘보다 더 정밀도를 요하는 구간에 측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좀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싶어. 그래서 나온 것이 뭐다? 여기에 있는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조금 생긴 게 달라요. 여기 보면 딤볼이라고 하는 일자 축이 있고 이 슬리브가 너트처럼 이렇게 회전이 된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안쪽에 나사산이 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사산을 통해 가지고 슬리브를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얼마씩 회전을 하느냐? 한 칸 돌릴 때마다 0.5mm씩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딤볼에 이렇게 눈금이 나와 있겠죠. 이거 버니어 캘리퍼스의 어미자의 눈금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얘는 슬리브의 눈금은 아들자의 눈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0.5mm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위쪽에 보면은 딤볼의 눈금이 1, 2, 3, 4, 5mm까지 나와 있고 그 사이에 어떻게 된다? 0하고 1 사이에 또 가운데 하나 질려져 있고 1하고 2 사이에 하나씩 가로질려 있다고요. 그 즉 뭔데?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정중앙이 갈라져 있으니까 요 위하고 아래 요 사이가 몇 mm다? 0.5m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 얘를 여기 슬리브의 눈금을 총 몇 칸으로 만들어내냐? 50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50칸. 그래서 이 50칸짜리를 0에서부터 한 바퀴 딱 돌려버리면 못 된다? 여기 아래쪽에 0.5mm씩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움직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얼마까지? 1mm를 50, 50 두 개 나눠서 두 바퀴 돌릴 때까지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으니까 100개로 나누어서 측정할 수 있다. 즉 얼마인데? 0.01mm까지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공구를 뭐라고 한다?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조합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측정하다 보니까 얘 맞아 생긴 모양을 그리면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후크 모양으로 생겨서 얘의 쓰는 용도는 뭐다? 요게 두께를 잴 수 있겠죠.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똑같이 생겨가지고 여기 갈고리가 나와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갈고리가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한다? 여기 안쪽에 내경을 측정할 수 있는 내측 마이크로미터도 있고요. 그리고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 마이크로미터도 있다라는 겁니다. 읽는 방식은 내나 뭐다? 똑같습니다. 얘하고요. 그래서 자동차에서는 뭐다? 그 실기할 때 실제 이런 마이크로미터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녀석도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녀석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에서 5. 그러니까 5mm보단 크죠? 5mm보단 큰데 6mm보단 작아요. 왜? 6mm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얘는 5. 몇 밀리미터다. 이 뒤에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아래쪽에 눈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여기 아래쪽에 눈금 절반만큼 보이니까 뭐야? 0.5mm만큼은 지난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뭐야? 0.5mm만큼은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0.5와 6 사이에, 그죠? 6mm와, 정확하게 5.5mm와 6mm 사이에 이 딤불에, 슬리브에 있는 눈금이 여기 메인 요 라인과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요 일치되는 라인의 숫자를 읽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20, 25, 30이니까 25, 26, 27, 28. 요 일치되는 라인이 얼마다? 28이 되겠네요. 한 칸이 얼마인데? 100분의 1, 0.01mm니까 얘 28칸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얘는 얼마다? 0.28mm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더하게 되면 5mm에 7mm에 8mm가 되니까 총 얼마다? 5.78mm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나오면 다행인데 우리 뭐 과거에 기출문제에 토인 게이지 잃는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에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한 번만 보면은 일단 문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읽는 거구나 감을 잡아놓으면 문제 봤을 때 접근할 수 있는데 이거 아예 못 보면 안 봤으면은 접근을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높아심에서 하나 좀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셨던 버니어 캘리퍼스 그리고 여기 보셨던 마이크로미터 요거 읽는 방법 그리고 얼마만큼 측정할 수 있는지 또 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그 이론 기본서 공부하면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뭐 실린더 내경을 측정을 할 때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얘가 이제 이게 외측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100분의 1mm까지 측정을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챙겨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1번 문제 상당히 길었네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보기는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일까? 일단 봅시다. 기억. 자 축전지 배터리 충전 상태를 점검한 다음 단자 기둥과 케이블과의 접촉 상태를 점검한다. 지금 무슨 말이야? 배터리가 완전 충전이 돼 있냐? 그리고 배터리를 에너지를 소모시킬 건데 어떻게 한다? 단자하고 케이블 이렇게 꽉 물려있냐? 터미널하고 꽉 물려있느냐? 왜? 얘 유격 생기면은 어떻게 된다? 저항이 커질 거거든요. 배터리 전원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전원을 좀 많이 쓰는 작업이다 라고 대충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을 시동해가지고 어떻게 워밍업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정지시킨다는 개념이에요. 엔진을 워밍업 시켜가지고 기다리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 엔진을 일단은 워밍업 시킨다. 여기 나오네요. 뭐야? 모든 점화 플러그를 뺀다. 이게 이제 키워드인 거죠. 엔진 워밍업을 시키는 이유 이제 알겠네. 왜? 엔진에다가 적정한 온도를 가하게 되면 윤활장치, 엔진 오일의 점도에 어떻게 일정하게 점성을 가질 수 있게끔 윤활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놓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모든 점화 플러그를 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연료 공급, 연료 안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야? 점화 1차선을 분리한다. 1차선 빼가지고 1차 코일에서 자기 유도작용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럼 상호 유도작용 기도할 수 없을 거고 고압 케이블에서 점화 플러그까지 불꽃을 만들지 않게끔 하겠네. 불꽃을 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뭐야? 배터리의 전원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 키 스위치 끝까지 돌려가 ST 단자에 놓았을 때 배터리 전원 ST 단자 거쳐가지고 어떻게 된다? 기동 전동기를 원활하게 돌리게끔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엔진 윤활 장치의 윤활도 좋게 만들고요. 그리고 점화 플러그를 빼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그 점화 플러그를 뺀 자리에는 어떻게 된다? 뭔가를 메꿔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돌아가 있네. 이거 보고 얘기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지를 시켜볼까요? 자, 여기 있는 점화 플러그를 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화 플러그를 빼고 이 뺀 자리에 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나사탄 똑같은 걸 어떻게 한다? 집어넣고 여기 압축 압력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과정에서요. 압축 압력계를 딱 설치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화 장치 연료 들어오지 않게끔 모든 장치 다 죽여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크랭킹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크랭킹 될 때 다른 저항들은 전부 다 제거를 시켜야 돼요. 크랭크 축에 물려 있는 뭐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하를 받지 않게끔 해주는 게 어떻게 한다? 기동 전동기만으로 어떻게 압축 압력을 만드는 조건을 굉장히 좀 유리하게 한다는 거죠.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벨트에 걸려 있는 것들 제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어 필터죠. 에어 필터도 제거하고 스로틀 밸브를 풀로 열어요.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오는데 아무 저항이 없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폭발은 안 되겠죠. 임의로 압축 압력 만들어내고 배출가스 나가는데 저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점검하는 거다? 압축 압력을 테스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뒤에 보시면은 뭐 공기청정기, 에어필터죠. 에어필터 및 구동벨트를 제거한다. 엔진의 크랭크 축 부하를 다 제거하겠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야 되는 게 여기 압축 압력계를 설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크랭킹을 하는 겁니다. 크랭킹을 해서 한 3, 4회 정도 압축 압력을 만들고 이 크랭킹 할 때 제가 뭐 시동이 걸리지 않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회전수가 보통 200에서 뭐 300 RPM 정도 된다.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뭐 기동 전동기로 오로지 크랭크 축을 돌리는 회전수가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건데 연소실에 압축 압력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압축 압력을 시험했어요. 압축 압력을 시험을 해가지고 우리 규정에 압축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에 압축 압력이 있는 데서 자, 색깔 좀 바꿔야겠네. 노란색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규정의 압축 압력의 뭐 90%죠. 90% 이상 나와야지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기통 같으면은 각각의 실린더에서 압력을 측정할 수 있겠죠. 압력을 측정한 거 요 차이가 어떻게 된다? 10% 이내 안에 들어와야지 밸런스가 잘 맞는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요 조건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압축 압력 시험했을 때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조건보다 어떻게 된다? 좀 더 낮은 조건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행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 이렇게 압축 압력 측정한 것이 뭐 건식 측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식 측정 다음에 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이 압력계를 빼내고 어떻게 여기에 엔진 오일 얼마 10cc를 집어넣는 거죠. 10cc 넣고 어떻게 1분간 기다리는 거예요. 1분간 기다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오일이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유막을 형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압축 압력이 처음 테스트했을 때는 90%보다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습식으로 오일을 넣고 나서 테스트했더니 잠시 압력이 제대로 올라오더라. 그러면 10중 8구 어떻게 된다? 요 사이에 오일이 새어나가서 나가면서 어떻게 기밀 유지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범위를 줄일 수 있잖아요. 습식 시험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링이나 실린더 내벽이 좀 마모가 일어났구나. 혹은 뭐 게스킷 쪽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범위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 시험 했다가 그 다음에 안 됐을 때 시행하는 게 뭐다? 습식으로 측정하는, 압축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압축 압력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렸고, 자, 흡기다기관에 진공계를 설치하는 거는 뭐 시스템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놓고 되는데 여기 흡기다기관에 진공계만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다? 진공되는 이렇게 당겨내는 에너지가 제대로 나오는지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압력을 잰다면 이거 어떻게 된다? 당기는 부압을 재는 거죠. 부압. 그래서 그렇게 측정을 해서 마찬가지 실린더 내에 이상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밸브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뭐다? 흡기관의 진공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고요. 4번 선지에 보시면 뭐가 있다? 파워 밸런스 시험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파워 밸런스 시험은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기통의 실린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번 실린더가 고장이 났어요.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어떡할까? 점화 플러그의 중심 전극하고 접지 전극이 딱 붙어버렸다? 그럼 된다? 불꽃을 튀길 수가 없겠죠. 붙었으니까 바로 중심 전극 고장하면 내려서 접지로 바로 떨어졌기 때문에 불꽃을 만들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불꽃이 안 튀기는 거겠죠. 그래서 3번 실린더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4개 중에서 하나가 고장이 나서 불꽃이 안 튀니까 주기적으로 된다? 엔진의 이제 부조라고 하죠. 뭐 전자의 찐빠라고 하죠. 주기적으로 막 이렇게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주기를 가지고. 그랬을 때 내가 4개 중에 어떤 녀석이 문제가 있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뭐다? 파워 밸런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 밸런스 시험 어떻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시동을 걸고요. 공전 상태에서 어떻게 하느냐? 공전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 연결되어 있는 점화 플러그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점화 플러그 연결되어 있는 이 뒤에 고압 케이블 있잖아요. 요거로 된다 하나씩 뽑아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야? 지금 상황에서 3번이 문제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공전 시에 1번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불꽃이 안 튀게끔 고압 케이블을 빼내니까. 그럼 뭐 된다? 4개 중에서 2개가 문제가 생긴 거니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전보다 어떻게 된다? 엔진이 더 많이 부조한다는 개념이에요. 1번 뺐더니 더 많이 부조하네. 그럼 얘는 뭐야? 정상. 괜찮았니? 괜찮았노? 그러고 나서 1번 꽂고 나서 어떻게 된다? 2번 다시 빼보는 거지. 2번 뺐더니 어떻게 된다? 기존에 흔들리는 거 더 많이 흔들리는 거야. 2번도 뭐야? 정상. 자, 다시 꽂고 나서 어떻게 하냐? 3번 뽑아보는 거예요. 3번 뽑았는데 뭐야? 얘 꽂았을 때나 뺐을 때나 증상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부조, 흔들리는 정도가 똑같아요. 그럼 네가 문제구나. 인마가 문제구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실린더가 문제가 있으니까 3번 실린더 위주로 어떻게 된다? 점검을 해봐야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꽂고 나서 다시 어떻게 된다? 4번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조가 다시 커지겠죠.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된다? 문제 있는 실린더를 찾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테스터가 뭐야? 파워 밸런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까지 같이 묶어서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 압축 압력 얘기가 나온 김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이거는 마무리하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엔진의 해체 정비 기준으로 맞는 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3번 문제에서요. 우리 앞에서 방금 얘기했잖아요. 압축 압력이 규정값이 얼마? 70% 이하. 아까 얘기했지만 90% 이상이면은 정상이지만 얘가 뭐 어떻게 된다? 70% 이하까지 떨어지면 이거 안 돼. 그래서 완전히 분해를 해서 뭐 보링 작업을 한다든지 보링 작업을 하고 오버사이즈 피스톤 링을 끼우든지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압축 압력이 규정값이 얼마? 70% 이하일 때 해체 정비한다. 그리고 이거 학습하실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위쪽에 실린더를 그리고 제일 위쪽에 압축 압력계를 설치하니까 여기가 뭐야? 70% 압축 압력. 규정의 압축 압력이 70% 이하일 때.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어떻게 된다? 연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연료가 뭐야? 표준 연료 소비율이 얼마? 60% 이상 많이 소비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피스톤 왔다 갔다 하는 요 밑에 뭐가 있다? 엔진 오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윤활 장치. 윤활유가 뭐 표준 소비율. 윤활유도 조금씩 소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하는 비율의 얼마? 50% 이상 뭐야? 소비율이 높을 때 어떻게 한다?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정비를 한다. 그런 기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외우시기 좋게 어떻게 70, 60, 50 위치별로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라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 2번 문제 연동해서 3번 문제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헤드의 변형 원인으로 관련이 없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헤드볼트를 조이는 거예요. 헤드볼트를 조일 때 중앙에서부터 대각선 바깥쪽을 향하여 조였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자, 우리 보면은 이렇게 실린더 헤드가 있을 때 일반적으로 4기통 기준으로 몇 개의 볼트가 10개의 헤드볼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헤드볼트가 있다라고 가정하며 헤드볼트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데 풀 때는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그죠? 바깥에서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순서를 결정해서 풀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조일 때는 어떻게 한다? 안쪽에서 바깥쪽 방향으로 어떻게 대각선 쪽으로 타고 나가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은 안쪽에서 바깥쪽이니까 1, 그 다음에 뭐 2, 뭐 3, 죄송해요. 3, 여기 대각선이니까 3, 4, 5, 6, 뭐 7, 8, 뭐 대각선 9, 뭐 10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부터 조이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타고 나가는 식으로 조인다. 잘했네요. 그리고 풀 때는 상관이 없지만 조일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 토크렌치 가지고 정확한 회전력을 줘가지고 조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얘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금속으로 어떻게 된다? 금속 망치 이런 거로 치면은 알루미늄 헤드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무른 재질, 뭐 고무 망치, 플라스틱 망치 이런 거 가지고 쳐야 되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 헤드 가스켓이 고온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게 쪄들어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때는 뭐 압축 압력을 이용한다, 뭐 자중, 호이스트 기계 연결해가지고 자중을 이용해서 떼낸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잘한 거다. 관련 없는 거는 1번을 답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헤드 가스켓이 불량한 겁니다. 헤드 가스켓이 불량해가지고 한쪽은 어떻게 두께가 제대로 돼 있는데 한쪽은 어떻게 된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다든지 아니면 불량으로 높이가 일정하지 않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데 헤드볼트로 토크렌치 어떻게 강하게 조이게 되면 이 가스켓의 모양 따라 어떻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조일 때도
제대로 똑같은 토크로 조이지 않고 불균일하게 조이면 어떻게 높은 압력에 의해서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폭발할 때 높은 압력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엔진의 과열 또는 냉각수가 얼어버렸어. 엔진이 과열되면 그 압력을 못 견디고 실린더 헤드가 열 변형이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그 온도, 고온을 못 버티고요. 그럼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냉각수가 얼어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부동액을 넣었잖아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뭐 부동액 없이 뭐 냉각수 물만 썼다가 연수만 썼다가 얼었어. 그럼 부피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 헤드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실린더 헤드를 탈착 및 떼고 붙이고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헤드볼트를 풀 때는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각선 바깥쪽에서, 그죠? 바깥쪽에서 중앙. 맞네요. 풀 때는 바깥에서 중앙, 조일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풀 때는 요거 잘 풀어야 된다. 맞고요. 볼트 해제 후 헤드가 잘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했죠. 연질의 해머, 플라스틱 고무망치 이런 거 써도 되고요. 혹은 뭐 이게 여의치가 않아 잘 떨어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압축 압력을 불어 넣어서 뭐 우리 압축 압력을 불어 넣는 거는 거기 딱 좋잖아요. 우리 압축 압력 게이지 설치했던 데 있잖아요. 점화 플러그 빼내고 거기다가 압력을 넣어 떼내면 될 것이고, 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예열 플러그가 들어가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니까 거기 넣어서 압축 압력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압축 압력 넣어서 떼내든지 아니면 자체 중량, 뭐 호이스트 써가지고 무거운 하중 블럭이 무거우니까 그거에 의해서 툭 떨어지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거 개념이고요. 자, 헤드의 균열 점검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두들겨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탐상시켜서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제일 많이 쓰죠. 우리 뭐 엑스레이라고 했던 거, 자기선 이런 거 써가지고 제일 많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부의 균열 이런 거 찾아내기도 훨씬 더 좋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트를 풀 때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써야 하며, 아까 얘기했잖아요. 풀 때가 아니라 뭐다? 조일 때잖아. 조일 때는 반드시 토크렌치를 써야 되고, 풀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풀 때는 강하게 힘을 줘가 풀어야 되는 상황이니 푸는 쪽으로는 힘을 많이 줘도 상관없는데 잠글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풀 때가 아니라 뭐야? 잠글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일단 변형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뭘 쓴다? 고등자와 필러 게이지로 점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등자는 이렇게 평평한 자 있잖아요. 평평하게 있는 자로 어떻게 필러 게이지, 얇은 판 같은 거, 뭐 제가 뒤에 그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얇은 판 두께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된다? 평평한 면에서 고등자가 딱 됐을 때는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변형이 안 됐을 때. 근데 만약 일부 변형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벌어진 사이로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필러 게이지가 들어가가지고 헤드에 변형이 생겼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이 부분이죠. 풀 때가 아니라 뭐야? 조일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습식 라이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냉각 효과가 커가지고 열에 의한 실린더 변형이 작아요. 냉각수와 직접 쫓아가잖아요. 뭐가? 습식 라이너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 뭐야? 맞는 얘기입니다. 자, 실링, 뭐 오링, 뭐 실링, 오링 같은 것이 어떻게 아래쪽에서 받치고 있죠. 냉각수가 라이너하고 직접 쫓아가기 때문에 냉각수가 아래쪽으로 새지 않게끔 아래쪽에 실링을 끼워줘야 된댔어요. 근데 그 실링이 파손되거나 변형이 되면 어떻게? 크랭크 케이스로 그대로 냉각수가 흘러 들어가겠죠. 구조 좀 보고 얘기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 잠시 봅시다. 자,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여기에 이제 라이너가 들어가잖아요. 이 라이너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멈춰볼까요? 자, 이 상태에 라이너가 들어가요. 습식이니까 이 라이너가 어떻게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하겠죠? 직접 접촉을 해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한다? 이 냉각수가 밑으로 새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실링을 집어넣는 거예요. 실링. 근데 이 실링이 어떻게 된다? 고무기 때문에 뭐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열 가해졌다가 식어졌다, 가해졌다, 식어졌다 하면 딱딱해지면서 어떻게 크랙이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얘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된다? 이 냉각수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흘러내리면 어디로 바로 들어간다? 크랭크실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크랭크실에 뭐와 만난다? 엔진 오일과 바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엔진 오일 만난 거 우리 어떻게 하는데?
냉각수를 어떻게 엔진 오일을 딱 점검했을 때 어떻게 된다? 엔진 오일의 색깔이 무슨 색을 띈다? 우유색을 띠게 된다. 요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오일에서는 냉각수 섞였을 때 엔진 오일 색깔을 우유색으로 판단할 수 있고, 냉각 장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오일이 이제 섞이겠죠. 요 라인을 통해서 이제 오일도 내나 올라갈 거니까 위쪽으로. 그래서 냉각수에 기름이 섞인 건 어떻게 한다? 우리 라지에이터 방열기 식었을 때 라지에이터 캡을 열었을 때 기름이 둥둥둥 떠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된다? 기름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제일 위쪽인 라지에이터 입구 쪽에 와가지고 기름이 떠 있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뭐 섞였을 때 뒤에 뭐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됐든 일단 습식 라이너에서 실링이 파손되게 되면은 냉각수가 어디로? 크랭크실로 새게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메인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습식 라이너 아까 얘기했지만 실링이 파손되면 크랭크에서 냉각수가 들어간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죠. 자, 다음에 습식 라이너를 끼울 때는 어떻게 라이너 바깥 둘레에 뭐 비눗물만 발라가지고 살살살 돌리면 쉽게 끼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건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약간 억지 끼워 맞춤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린더 어떻게 보시면 알겠지만 냉각수와 직접 닿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 3톤의 강한 유압의 힘으로 꾹 눌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안쪽 내부에 일부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리는 내벽에.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하게 눌러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안에 보링이라든지 호닝, 면 작업을 다시 어떻게 된다? 다듬어 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습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중 크게 주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안에 변형이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습식은 그냥 사용하면 되지만 어떻게 건식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강하게 2, 3톤으로 유압 프레스로 쭉 끼워놓고 나서 변형 생긴 부분을 보완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링이라든지 호닝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게 뭐다? 습식이 아니라 뭐다? 이거는 건식 라이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정리해서 추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링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칼날 같은 걸 넣어가지고 실린더 내경 그 안쪽 구멍의 직경을 넓히는 칼날로 고속으로 회전시키면서 넓히는 작업을 보링이라고 하고요. 칼날로 어떻게 되는데 이 면을 아무리 고속으로 돌린다 치더라도 좀 디테일한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거칠어질 거예요, 면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밋밋한 면으로 면을 다듬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다? 호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링과 호닝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뒤에 또 얘기 나올 거니까 이 개념도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자, 엔진이에요. 엔진을 분해하는데 그 분해하는 순서를 알고 있느냐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건 거의 뭐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분해 조립의 가장 기본은 뭐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기장치부터 항상 먼저 탈거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우리 커넥터 있잖아요. 뭐 암컷, 수컷 커넥터 연결하기 뭐 만약에 센서가 고장났어. 센서가 고장이 났으면 커넥터만 뽑아가지고 만약에 센서만 교환하면 되는데 커넥터가 없으면 배선을 잘라서 다시 부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를 많이 두게 되는데 단순하게 이런 커넥터를 뽑을 때도 항상 어떻게 된다? 전기장치, 전원, 그렇게 배터리 마이너스는 반드시 탈거를 하고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항상 모든 작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뭐부터 해야 된다? 전기장치부터 먼저 탈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뭐야? 일단 답은 골라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뒤에 내용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전기장치부터 먼저 탈거를 한다. 그러면 엔진을 분해 조립할 때 엔진에 해당되는 전기장치 뭐 있느냐는 거죠. 엔진에 해당되는 전기장치 우리 뭐 압축 압력 테스트 할 때도 얘기했겠지만 뭐 점화 플러그 이런 거 있죠. 고압 케이블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점화 장치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발전기도 있잖아요. 엔진에 붙어 있는 뭐 펜벨트 쪽으로 연결되는 발전기도 떼내야 될 것이고 뭐야 기동 전동기 이런 것들도 다 떼어내야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전기장치부터 탈거를 해준다. 자, 전기장치 탈거가 끝나면 그 다음 뭘 해준다? 연료 및 냉각장치. 연료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부터 어떻게 한다? 먼저 좀 신경 써서 엔진에서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뭐 연료장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인젝터 위쪽에 붙어 있는 연료 분배 파이프 있잖아요. 연료 분배 파이프에 연료를 뭐 공급하는 장치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연료 분배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 처리해서 빼내시면 되고 그리고 실린더 블럭에 뭐가 있다? 그 실린더 헤드 쪽이죠. 헤드 쪽에 내가수가 나오는 부분에 물
킵부 나오는 부분에 수온 조절기가 있잖아요. 수온 조절기 하우징 캡이 있고 그런 부분도 다 분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게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일 같은 거 빼주자고요. 오일. 그래서 자동차 이제 아래쪽에 크랭크 케이스실에 엔진 오일이 있을 거니까 엔진 오일을 빼내기 위해서 드레인 플러그를 빼서 어떻게 한다? 엔진 오일을 다 빼내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거 빼는 김에 뭐 필터, 오일 필터하고 그다음에 게이지, 레벨 게이지 이런 것들도 다 분리를 해서 오일이 좀 빠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다른 작업을 하면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전기장치 탈거할 때 뭐 벨트 이런 거 다 벗겨냈을 거니까 그 안쪽에 있는 이제 뭘 벗겨낸다? 타이밍 벨트를 탈거를 할 겁니다. 왜? 여기에 가솔린의 SOHC의 타이밍 벨트 형식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 떼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타이밍 벨트의 위치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캠축 스프라켓과 아래쪽에 크랭크 축 스프라켓을 연결하는 것이 뭐다? 타이밍 벨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떼내면은 위쪽에 있는 캠축 스프라켓 기어가 이제 자유롭게 떼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안쪽에 우리 뭐 캠축 스프라켓 안쪽에 캠축이 있을 것이고 캠축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뭐야? SOHC죠. SOHC는 캠축이 몇 개? 하나지요. 캠축 하나로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로 밀려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로크암 장치가 있어야 된댔죠. 시소같이 캠이 가운데서 돌아서 시소를 밀어야 지금 밸브가 열리고 닫힌다 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 벨트를 제거하고 나서 어떻게 위쪽에 로크암 커버입니다. 엔진 헤드 커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거 빼내고 위쪽에 있는 로크암 장치 먼저 풀어내고 캠축, 캠축 스프라켓 요 위에 있는 것도 다 해제를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다음번에요. 그래서 이제 로크암 어셈블리 및 캠축 같은 거 다 떼낼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요거 떼내면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린더 헤드를 분해할 때 풀어내는 헤드볼트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헤드볼트 10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럼 10개를 풀어낼 때 어떻게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풀어낸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린더 헤드도 떼낸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실린더 헤드까지 떼내게 되면 잘 안 떨어질 거예요. 잘 안 떨어지면 뭐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압축 압력을 이용한다, 뭐 자중을 이용한다. 그래서 겨우겨우 떼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블록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다 떼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항상 이제 분해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공구 이제 지그라고 해서 그 블럭을 잡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있는 장치 옆에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이 블럭 자체가 이렇게 뒤집어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80도 회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헤드를 떼내고 어떻게 하느냐? 옆에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블럭 자체를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제 보이는 거 뭐부터 여기 있는 이제 오일팬 있잖아요. 아까는 오일팬이 제일 밑에 있었지만 블럭을 뒤집게 되면 제일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일팬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크랭크 축 앞쪽에 스프라켓이 있는데 그 스프라켓 안쪽에는 커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론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프론트 케이스를 떼내는 겁니다. 뒤집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거 떼내게 되면은 이제 영상을 좀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자, 뒤집어서 하는 부분에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블럭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이 블럭인데 이 위쪽이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을 빼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뒤쪽을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뒤집은 상태에서 뒤에 고정하고 있는 장치를 다 풀어내야지만 어떻게 한다? 피스톤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그 공구를 써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이 뒤집고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오일팬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오일팬 떼내고 여기 있는 앞쪽에 프론트 케이스 떼내고 실제 이제 여기에 있는 볼트들이죠. 이 볼트를 풀어내서 여기 크랭크 축에 잡고 있는 이제 베어링 캡이겠죠. 커넥팅 로드 대단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핀이죠. 커넥팅 로드 그 핀이죠. 핀 있는 부분에 하우징 캡 볼트 2개 풀어내면 어떻게 된다? 피스톤이 빠집니다. 근데 실제 사용하는 엔진의 피스톤은 그냥 빠지지가 않아요. 왜? 리지라는 턱이 있거든요. 리지 아십니까? 리지. 그래서 이 리지라는 턱을 어떻게 제거를 해야지만 피스톤이 빠질 수 있다는 개념인 거예요. 리지가 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오면요. 여기 보이겠네요. 딱 멈추면 되겠네요. 자, 옆으로 보여주는 부분 나오면요. 봅시다.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눌러가지고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1번 랜드고 여기에 링이죠. 1번 랜드하고 링, 2번 랜드 사이에 링이 올라와 있는데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오더라도 요 공간, 요 니은자 공간만큼 어떻게 된다?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모가 일어나도 어떻게 1번 링 있는 부분까지 마모가 있으니까 이게 실린더 내벽에서 어떻게 된다? 이 링 있는 부분만 깎여 나가고 어떻게 요 부분 남는다라는 거죠. 요 1번 랜드 홈만큼. 그래서 오랜 기간 쓰게 되면 링에 의해서 요렇게 위에 마모되고 요런 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피스톤이 나중에 쓰다가 요걸 빼내려고 할 때 어떻게 링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빠지려면 제대로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지고 이런 턱, 즉 리지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리지 않게끔 리지를 제거하는 리지 리머 가지고 얘를 턱을 제거하고 피스톤을 빼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스톤을 다 빼내고 나면 이제 크랭크 축이 덩그러니 남겠죠. 그때 이제 크랭크 축, 플라휠 요거 제거하시면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분해 순서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피스톤이 안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큰 개념을 잡아 드렸으니 요거 잘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스톤 커넥팅 로드 어셈블리 그거 먼저 분해하고 맨 마지막에 분해하는 것이 뭐다? 크랭크 축까지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자동차 공학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내용이 일부 좀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한번 이번 기회에 챙겨드리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한 거니까. 방금 앞에 것도 제가 만든 문제예요. 만든 문제고 일부 과거에 기능사 산업기사 문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못 봤던 문제들이 조금씩 있을 거니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좀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실린더 벽의 마멸, 아까 얘기했지만 마모가 되는 양을 점검할 수 있는 구성 기구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요. 실린더 보호 게이지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실린더 보호 게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린더 보호 게이지 그 다음 뭐야? 내측 마이크로미터. 아까 얘기했죠. 마이크로미터인데 뭐야? 안쪽을 재는데 실린더 안쪽에 내경을 재기 위한 내측 마이크로미터가 있다고 했죠. 얘는 말 그대로 100분의 1까지 잴 수 있으니까 요거로 바로 잴 수도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뭐야?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 텔레스코핑 게이지, 실린더 보호 게이지 간단하게 어떻게 쓰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 외측 마이크로미터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외측. 버니어 클리퍼스 가지고 어떻게 두께를 잴 때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멀티미터. 디지털 멀티미터는 우리 이제 전기 파트 얘기하면서 일부 언급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산소 센서 할 때도 얘기했죠. 산소 센서, 지르코니아 산소 센서 같은 경우는 뭐다? 아날로그 멀티미터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산소 센서가 망가질 수 있으니 반드시 뭘로?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디지털 멀티미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전자계산기처럼 시계가 숫자가 이렇게 디지털화돼서 1, 요 네모 88 요런 라인 아래에서 1, 그다음 2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2, 이렇게 3, 이렇게 표시되는 것들이 뭐다? 액정이 표시되는 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멀티미터 가지고 모두 잴 수 있다. 전압도 잴 수 있고 그다음에 전류, 저항 이런 거 다 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잴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디지털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기 파트에서 우리 전기 파트 전원을 전압을 측정한다든지 저항을 측정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답은 일단 2번으로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그 측정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자, 얘가 뭐냐면 실린더 보호 게이지입니다. 자, 실린더 보호 게이지의 위쪽에 이제 다이얼 게이지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NBL이라고 해서요, 이 심의 두께가 다 틀리죠. 이 심의 두께가 다 틀린 녀석은 어떻게 한다? 내가 내경을 재려고 하는 그 치수에 맞춰가지고 심을 바꿔 끼우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심을 바꾸어 끼워가지고 얘를 수직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수직으로 집어넣어서 좌우로 기울였을 때, 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긴 녀석을 이렇게 구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게 되면은 위아래 대각선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길이가 다 안 닿기 때문에 이 게이지가 위쪽에 안 움직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 NBL 있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을 누르게 된다는, 이 양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바늘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딱 가운데 딱 섰을 때
제일 작은 값의 치수를 읽어주면은 그 사이즈 넣은 값을 그대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마모가 되면 마모가 된 만큼 어떻게 눈금이 그 기준에서 약간 벗어나서 움직이는 그 값을 읽으면 얼마만큼 마모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뭐다? 실린더 보호 게이지고요.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뭐다? 텔레스코핑 게이지라는 녀석입니다. 우리 텔레스코핑 들어봤을 겁니다. 핸들, 조향 핸들이 길이가 변하게끔 텔레스코핑, 그 다음에 각도가 바뀌게 하는 것을 틸트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길이가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 모양의 가운데 뭐가 있다? 스프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거를 플런저라고 하는데, 이 플런저가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는데 얘를 꽉 조여가지고 어떻게 클램프로 딱 고정시키게 되면은 여기 있는 플런저가 완전히 딱 밀착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원하는 구멍에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에 집어 넣어가지고 클램프를 풀면은 얘가 T가 스프링에서 딱 벌어지겠죠. 벌어지면 다시 클램프를 조여가지고 그걸 바깥으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빼낸 거를 어떻게 하느냐? 외측 마이크로미터 가지고 측정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만큼 구멍의 직경이 얼마만큼인지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뭐다?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급을 해드렸겠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여기 실린더 보호 게이지, 그 다음에 내측 마이크로미터 다이렉트로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스코핑 게이지와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활용을 해서 실린더 벽의 마멸량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에 이렇게 구멍이 있을 때요. 실린더 상부, 중부, 하부가 있을 때 마모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구간이 어디다? 상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부, 중부, 하부 중에서 측정을 세 군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직각 방향이죠. 그래서 요 방향에서 하고 요 방향이에요. 직각 하면 여기 총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세 개 구간의 가로, 세로 이렇게 총 6군데에서 측정을 해서 제일 많이 마모가 일어난 값을 최대 마멸된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다? 뒤에 연이어서 요걸 기준으로 뭐까지? 보링 작업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9번에 해결했잖아요. 정상 마모를 할 때 마멸이 가장 큰 부분은 어디다? 실린더의 윗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왜? 위에는 그 폭발되는 압력에 대해서 어떻게 그 폭발하는 압력이 가장 강하게 일어나니까 측압이죠. 벽면으로 강하게 때리는 힘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링의 호흡작용, 이런 기타 우리 공학 문제 풀면서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기타 문제 때문에 위쪽에 마모량이 제일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입니다. 자, 10번은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가지고 보니까 얼마가 마모됐다? 최대 마모가 많이 됐는데 0.25mm가 마모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0.25 이거 얼마나 마모됐지? 많이 마모됐냐? 자꾸 되면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품이 요건데 요거만큼 마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 쟀을 때는 얼마가 나올 겁니까? 75.25mm가 나왔겠죠. 요리 나올 것일 겁니다. 근데 실제 마모된 건 얼마인데? 신품이 요거니까 0.25mm가 마모가 된 겁니다. 그럼 얘 어떻게 보링 해야 돼? 말아야 돼? 보니까 뭐야? 보링 작업 기준이 있네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지름이 70mm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0.2mm 이상 마모가 되면 뭐 된다? 보링해야 된다고요. 보링해야 돼. 그러면 이건 뭔데? 신품이 75짜리니까 당연히 0.25 더 많이 마모됐으니까 얘는 보링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실린더의 지름이 얼마? 70mm 미만. 얘보다 작은 뭐야? 0.15mm 이상 마모되면 보링을 해주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링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어. 그러면 이제 보링을 얼마만큼 깎아내야 되는지가 이제 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실린더 내 벽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균일하게 동그랗게 마모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모되는 부분이 다 틀리죠. 실린더 측압을 많이 받는 곳에 마모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 이제 편마모가 일어나는 것을 동그랗게 깎아내기 위한 진원 절삭값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원으로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동그랗게 진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더 깎아주고 시작하느냐. 0.2mm를 더 깎아주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원절삭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원절삭값. 그리고 이제 이런 진원절삭값으로 깎아내게 되면 구멍이 얼마만큼 커집니까? 뭐 75는 있으니까 우리 그냥 오버사이즈만 선택합시다. 더 큰 사이즈. 그래서 75는 무시하고 얼마? 0.45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보링을 했을 때 기준값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품으로 이제 네가 얼마만큼 깎아냈을 때 이 기성품의 이 사이즈에 맞춰라. 그 기준이 뭐다? 오버사이즈의 개념이죠. 그래서 오버사이즈는 얼마만큼 사이즈만큼 만들어 놓느냐? 0.25mm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0.25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뭐다? 0.50mm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0.75mm. 자, 그 다음에 1.00mm. 자, 그 다음 1.25mm. 그 다음 뭐 1.50mm. 자, 보시면 알겠지만 오버사이즈 한계값은 얼마까지? 1.50mm까지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5mm의 오버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71.50mm까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사이즈까지 커버하게끔. 그래서 여기 지금 0.45가 어느 사이즈에 들어가는지 보시면 돼요.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데? 0.25하고 0.50 사이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사이즈를 집어넣고 더 붙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더 깎아내야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깎아내면 되는데 0.50mm만큼 더 깎아내서 어떻게 오버사이즈 링을 0.50mm짜리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깎아내가지고 수정을 하는 거는 얼마를 더 수정해야 되는데 요거 선택했잖아요. 오버사이즈 0.50mm 선택했기 때문에 깎아내는 건 얼마? 75.50mm만큼 깎아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정값은 얼마로? 자, 안치했을 때 엔진이 마음에 대해서 보링값, 보링하는 수정값은 얼마로? 75.50mm. 그리고 오버사이즈는 얼마짜리로? 0.50mm짜리를 선택해서 끼우면 되겠구나. 그럼 완벽한 세팅이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실린더와 피스톤 간극이 클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간극이 크기 때문에 압축 압력, 재면은 압축 압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죠? 압축 압력 부족하고 출력도 떨어지겠죠. 왜? 압축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니까. 자, 그리고 엔진 오일 연소로 인한 흰색 배출가스. 그 간극이 크기 때문에 오일이 역류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어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연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극이 크면은 피스톤 핀을 긴 줄으로 어떻게 되는데 스커트 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슬랩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슬랩. 그래서 그 슬랩으로 인해 가지고 소음과 진동이 더 커질 수 있다. 맞죠? 자, 그다음에 블로바이 현상으로 인해 압축할 때 새어나가는 거 블로바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압축 압력이 떨어지잖아. 맞잖아요. 근데 뭐야? 마찬가지 역으로 내려갈 때 흡입 효율도 어떻게 된다? 같이 떨어지겠죠. 헐렁헐렁한 상태에서 당기면 어떻게 된다? 흡입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당겼을 때 앞으로 바람이 안 되고 뒤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피스톤 링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하죠. 자, 링의 면이에요. 자, 링의 면은 흑연, 주석, 산화철 등을 부착하거나 특수 코팅을 한다. 자, 요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이거는 뭐 하는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 마모성을 키우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마모성이 뛰어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크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크롬. 크롬으로 어떻게 한다? 링을 뭐 도금을 한다. 1번 탑링, 뭐 오일링 뭐 이런 것들 도금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닐 경우에 실린더 내벽에 도금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거예요. 특수 코팅.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 이것도 맞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링 이음부 간극이에요. 링이 있으면 이렇게 이음부 간극이 있잖아요. 이음부 간극은 어떻게 된다? 제일 압축 압력하고 열을 많이 받는 1번 링이 간극이 어떻게 된다? 조금 클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얘가 열 팽창을 제일 많이 할 거거든요. 다른 녀석보다. 2번, 3번보다. 그래서 링 이음부 간극 1번 링이 가장 크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링 이음부 간극은 축의 방향이나 축의 직각 방향으로 끼우면 안 되죠. 크랭크 축이 있고 축의 직각 방향 이런데 어떻게 된다? 직각 방향으로 까딱까딱 핀을 기준으로 까딱까딱거리면 많댔잖아요. 까딱까딱 그 스커트 부 있는 쪽으로 링 홈을 두게 되면 어때? 슬랩에 의해서 실린더 내벽을 긁어버리겠죠. 그래서
축의 직각 방향 혹은 축 방향으로 어떻게 피해서 이 절개구를 두게 된다. 이은 방향을 두게 된다. 그리고 이거를 1번, 2번, 3번을 쭉 일자로 세웠을 때 압축할 때 압축 압력이 새어나갈 수 있으니 120에서 180도 방향으로 최대한 벌려가지고 설치하게 된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게 틀렸네요. 자, 필러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다. 피스톤에서 링을 빼요. 링을 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링만 실린더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피스톤을 역으로 넣어가지고 링을 통통통 쳐가지고 링을 수평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필러 게이지, 틈새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링 이응 간극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필러 게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금속 판들이 여러 장 두께별로 들어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꺼내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면 그 사이즈, 구멍의 크기를 맞춰가지고 치수를 재는 게 뭐다? 필러 게이지라는 개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했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13번 볼까요? 자, 피스톤이에요. 피스톤이 각각의 실린더마다 무게가 다 똑같으면 좋겠지만 제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부 사용하다 보면 뭐 카본이 많이 낀다든지 이렇게 뭐 이물질이 생긴다 아니면 좀 깎여서 나간다 이렇게 해서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된다? 각각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 2% 이내입니다. 2% 이내 들어와야 되고 어셈블리라고 하죠. 피스톤 커넥팅 로드 그 조합도 몇 퍼센트? 2% 이내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피스톤의 2%를 무게로 나눴을 때 한 7g 정도 이하로 다 일정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어셈블리 역시 2%지만 무게는 조금 더 좋습니다. 30g 안에 다 무게 밸런스 요 안에 다 들어와야지 폭발할 때 안전적으로 회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의 힘 값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크랭크 축 사용하다가 얘를 어떻게 꺼내가지고 크랭크 축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힘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정반, 평평한 판이에요. 정반 위에다가 V블록 2개 놔둡니다. 왜? 크랭크 축을 받치기 위해서. 그 위에 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 자, 보시면 여기 크랭크 축이 있죠? 자, 여기 요 화면. 자, 보시면 조금 흐리네요. 조금 더 진행시켜 볼까요? 자, 됐죠. 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판이 보이시죠? 아래쪽에 평평한 판. 이 판을 뭐라고 하느냐? 정반이라고 합니다. 정반. 그리고 이제 축을 받치기 위해서 이렇게 V 형태로 파진 것을 V블록. 양쪽에 V블록 2개를 두게 되고요. 이 2개의 V블록 위쪽에 이제 저널이죠. 우리 저널을 올리게 됩니다. 자, 저널을 올려놓고 어떻게 인위적으로 손으로 어떻게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키는데 여기 축의 제일 가운데 부분이죠. 축의 제일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실제 쓰는 다이얼 게이지는 얘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설치를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다이얼 게이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측정하기 위한 측정 부분, 이 측정 부분 심이 움직일 때마다 이 다이얼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축이 전혀 휘지 않고 곧을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손을 잡고 돌리더라도 어떻게 된다? 이 바늘, 게이지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축이 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축이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휘었어. 휘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이얼 게이지를 꽂게 되면은 얘가 돌아가면서 제일 높은 부분과 낮은 부분, 원래는 이게 정상이라고 봤을 때 요 높은 부분, 낮은 부분까지 어떻게 된다? 이 측정하는 길이가 이렇게 길었다, 줄어들었다. 요 부분까지 내려왔다, 요 부분까지 올라갔다가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게이지의 움직이는 눈금이 몇 칸이냐라고 그걸 읽으면 되는 거죠. 요 게이지 조그만 한 칸이 0.01mm입니다. 얘도 뭐야? 100분의 1mm까지. 우리 마이크로미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 부분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제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기서 측정된 값이 얼마라고 할까요? 0.20mm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제일 아래쪽에서 제일 위에까지 움직이는 칸이 거의 20칸이 가깝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움직여서 변형량이 0.20mm라고 하면 실제 변형량은 0.20mm가 아니라
여기 절반인 거죠. 축이 휜 건 요만큼밖에 안 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절반이 얼마? 10mm가 축의 휜 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한 값의 얼마? 2분의 1이 휜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지금 보시면 다이얼 게이지 4번 선지죠. 다이얼 게이지 최대값에서 최소값이 축의 휜 값이 아니라 최대값, 최소값에 어떻게 나누기 2를 한 값이 뭐야? 여기 나누기 2를 한 값이 축의 휜 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휜 함계값은 크랭크 축 길이가 500mm예요. 500mm 이상일 때는 얼마? 0.05mm고요. 그리고 500mm 미만일 때는 얼마? 0.03mm다.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변형되는 값을 측정을 해서 이거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 미세한 크랙이 있다든지 혹은 이런 규정값에서 벗어났을 때는 크랭크 축 자체를 어떻게 된다? 교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 때도 요거 바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축을 보면서요. 자, 크랭크 축의 전월의 지름을 측정을 하였더니 얼마다? 59.755mm랍니다. 자, 요거를 측정을 한 거예요. 축의 전월이죠. 전월의 외경을 축의 외경을 측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59.755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신품일 때가 얼마다? 신품일 때가 새거일 때가 60이겠죠. 그렇죠? 60mm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모된 값 저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모된 값이 얼마다? 0.245죠. 0.245. 그렇죠? 245mm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 외측 마이크로미터 쓰면 되겠죠.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한 군데, 두 군데, 수직 세 군데, 네 군데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가장 많이 마모된 값을 사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마모된 값 가지고 뭘 하느냐?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언더사이즈 값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사이즈. 자, 아까 우리 실린더의 보링 작업할 때 우리 뭐 오버사이즈라고 했죠. 왜? 구멍이 더 커서 깎아서 커지기 때문에 우리 오버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뭐다? 축을 더 깎아서 얇게 만들고 여기에 얹어지는 베어링을 더 두꺼운 걸 끼우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축이 더 깎여 나가기 때문에 이 개념을 뭘로 잡았다? 언더사이즈로 잡은 겁니다. 언더사이즈. 언더사이즈 그 베어링 두께 수정하는 거, 그 베어링 두께 수정하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0.25mm 단위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된다? 마모가 고르게 안 됐을 확률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뭘 더한다? 진원 절삭값이 0.2mm를 더 더해주고 요 사이, 오버사이즈 값, 사이 값을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더 더하면 얼마인데요? 0.445mm가 되지요. 그럼 얘는 어디하고 어디 사이인데 0.25하고 0.50mm 요 사이 값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깎아내서 0.5mm를 더 깎아내고 언더사이즈 얼마짜리? 0.50mm짜리를 덮어 씌우면 되는 겁니다. 베어링을. 그러면 이제 0.5mm를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60에서 0.5mm를 깎아낸 59.50mm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는 얼마로? 0.50mm로 택하면 된다. 이건 뭐 거의 우리 보링 작업의 오버사이즈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두 개를 연동해서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더사이즈는 0.25부터 0.15까지 그 각각 사이즈별로 6단계가 있다라는 거. 그것도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5번까지 해결했고요. 3번이라고. 자, 그다음 16번입니다. 16번도 요거 보고 설명드릴까요? 자, 16번에 크랭크 축의 축방향 움직임을 점검한 사항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축방향의 움직임은 보통 어떻게 된다? 0.3mm가 한계 수리 치수이다. 즉 무슨 말이야? 자, 이거는 지금 크랭크 축만 나와 있지만 이 크랭크 축이 어디에 올라가 있다? 실린더
블럭에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올라가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축이 블럭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요. 축방향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죠. 이 방향. 축방향, 요 방향인 거잖아요. 요 방향. 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값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일자 그 대드라이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쪽 끝으로 끝까지 제껴가지고 여기 안쪽에 뭘 집어넣느냐. 필러 게이지 있잖아요. 필러 게이지. 틈새 게이지를 넣어가지고 걔가 들어가는 두께만큼 움직인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뭘 된다? 다이얼 게이지를 되는 겁니다. 다이얼 게이지를 대가지고 얘를 움직였을 때 다이얼 게이지가 움직이는 눈끝만큼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움직이는 좌우로 움직이는 만큼 축방향 유격이 얼마만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고 축방향의 움직임은 보통 0.3mm가 한계 수리 치수예요. 여기까지 허용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랭크 축을 한쪽으로 밀고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틈새 게이지, 혹은 뭐 필러 게이지 가지고 측정할 수 있고 혹은 뭐야?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규정값 이상으로 흔들리게 되면은 대부분 뭐다? 이 크랭크 축 가운데 우리 베어링 중에서 일반적으로 레이디얼 베어링을 사용을 하는데 양쪽 옆에 둥그란 와셔 같은 것이 덧대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두께 방향, 그 축방의 노름을 제어하기 위한 스러스트 베어링 혹은 스러스트 와셔 기억나십니까? 그런 심이나 와셔 같은 걸 끼워가지고 축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끔 수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번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축방향의 움직임이 크면은 소음이 발생되죠. 그리고 피스톤 등에 어떻게 된다? 흔들리면서 편마멸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크레인 축과 관련된 정비 내용이니까 잘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17번이죠. 15 이거 했고요. 그 다음에 16. 자, 17번입니다. 자, 엔진의 흡배기 밸브 간극이 크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밸브 간극이 커요. 밸브 간극이 크면은 캠이 회전해가지고 밸브를 밀어야 되는데 늦게 밀겠죠. 늦게 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조금밖에 못 밀겠죠. 높이만큼. 제대로 이렇게 작동이 안 되니까 간극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밀지 못하고 얼마 안 지나서 빨리 닫히게 되죠. 그래서 늦게 열리고 빨리 닫혀가지고 흡배기 양이 굉장히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움직이게 되니까 유격이 크니까 고속으로 회전할 때 따다다다 치는 소음과 진동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형상이고요. 그래서 흡배기 효율도 저하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또 많이 발생되겠죠. 간극 때문에. 그 다음에 뭐야? 그렇게 간극이 큰 상태에서 소음과 진동이 일어나면 밸브 마모도 빨리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밸브가 안 열려서 문제인 거잖아요. 끝까지. 블로백은 안 생기죠. 즉 블로백은 언제 발생되는데 밸브 간극이 뭐야? 규정보다 작을 때잖아요. 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작동 온도에서 뒤에 간극이 없는 거죠. 그럼 밸브가 더 스템이 늘어나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느 쪽으로 밸브 헤드 쪽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밸브가 약간 열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압축 행성 시에 밸브가 열려있는 상황에 뭐가 발생됐다? 블로백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거는 뭐 간극이 클 때가 아니라 뭐야? 간극이 작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현상이다.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벌 피스톤 압축 링의 호흡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호흡장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흡입 압축 동력 폭발 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흡입 행정인 거죠. 자, 흡입 행정으로 내려올 때 링은 실린더 벽의 마찰에 의해서 링은 어떻게 한다? 링은 윗면이죠. 링의 윗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흡입인 거죠. 흡입. 이렇게 흡입됐다가 압축될 때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죠. 피스톤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링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붙어가지고 링 아래면이 피스톤이 붙어가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흡입 압축인 거죠. 자, 근데 주의할 건 뭐다? 폭발일 때 빵 터졌어요. 빵 터져서 내려올 때 이 위에 있는 연소실의 폭발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 피스톤 링에도요.
그래서 이 충격에 의해서 링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내려올 때는 위로 붙어야 되는데 링이 위로 붙어야 되는 게 당연지사인데 이 폭발 압력 때문에 이 순간에 어떻게 된다? 링이 아래쪽으로 붙어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폭발할 때. 폭발되는 잔여 압력 때문에. 그래서 폭발되는 과정만 이게 좀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2로 올라갈 때는 다시 요게 뭐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밸브도 열린 상태고 다시 아래쪽에 붙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흡입입니다. 자, 흡입일 때 피스톤의 홈과 링 윗면에 접촉해서 소량의 오일 침입을 막아주는 거죠. 기밀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막아주고요. 자, 압축할 때 상승하면 링은 이제 아래쪽으로죠. 아래쪽으로 밀리게 돼요. 위로부터 혼합가스가 아래 새는 것을 막아서 압축할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폭발할 때는요. 피스톤과 링 윗면에 접촉하는 게 원래 실제 움직일 때는 윗면에 접촉하는 게 맞는데 폭발되는 압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윗면으로부터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접촉하는 게 뭐다? 아니라 뭐 아래쪽으로 접촉을 해서 가스가 새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이다. 배기는 피스톤이 다시 상승하니까 다시 아래로 밀려서 이제 밀착해서 연소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해준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3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유압식 밸브 리프터입니다. 밸브 간극이 있으면 이래저래 단점이 많았잖아요. 아까 간극이 클 때, 작을 때 뭐 적정히 잘 유지를 해도 소음과 진동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밸브 간극을 항상 0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뭘 두게 된다? 유압식 밸브 리프트를 두게 된다. 자, 그러면 유압식 밸브 리프트에 공급되는 오일은 어디서 공급받느냐? 요게 이제 문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태핏, 유압 태핏을 보시게 되면은 뭐 1번 종류를 볼까요? 작동하는 게 이제 압력이 들어와서 유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전부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디? 오일 펌프로부터 오는 유압인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크랭크 축에 물려 있죠. 오일 펌프가. 그래서 오일 펌프의 동력을 받아서 어디 위쪽까지 밸브가 있는 쪽까지 오일이 공급이 되어서 유압식 리프터 유압을 채워가지고 밸브 간극을 항상 얼마로? 0으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일 펌프로부터 유압 받아가지고 여기 아래 유압을 채운다라는 개념이고 이거를 뭐 굳이 작동을 시켜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유압이 들어와가지고 오일 펌프에서 유압이 들어와서 꽉 찬다라는 개념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렉트로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안으로 유압이 차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밸브 간극을 항상 얼마로? 0으로 맞출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셨을 때 여기서 뭘 이용한다? 윤활 장치의 유압을 이용을 해서 리프트를 활용을 한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밸브의 스템입니다. 자, 밸브가 있으면은 밸브의 이걸 스템, 줄기, 그리고 엔드잖아요. 엔드는 항상 어떻게 평평해야겠죠. 평평하게 맨 마지막에 다듬는 거. 마지막 작업을 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평면으로 작업을 해줘야지 문제없이 장기간 써도 뭐 편마모라든지 이런 거 없이 잘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걸 평면으로 작업을 한다. 뭐 이런 개념. 이거 좀 쉬웠습니다. 그죠? 자, 21번입니다. 자, 이 문제가 2020년도에 지금 기준으로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산업기사를 이제 원래 회분을 나눠서 1회, 2회 따로따로 쳐야 되는데 통합해서 같이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약간 이거 표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우리 서징 현상 있잖아요. 뭐 흡기 밸브, 뭐 배기 밸브, 뭐 여는 거는 캠에 의해서 열리지만 닫히는 것은 뭐에서 스프링에서 닫히지 않습니까? 그럼 닫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 스프링에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캠에 의해서 회전할 때 그 진동, 그리고 이제 스프링의 진동, 걔가 어떻게 된다? 사이클이 맞아가 중첩돼 가지고 더 많이 흔들리는 현상을 이제 서징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서징 현상은 좀 무른 스프링, 약한 스프링에서 많이 흔들릴 때, 즉 진폭이 클 때 더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브가 닫히는 순간 스프링의 잔여 진동이 많아서 크게 움직일 때 진폭이 커지게 되고 서징 현상 때문에 어떻게 심한 경우에 스프링이 파손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밸브 스프링의 고유 진동수 자체를 높게 해가지고 어떻게 진폭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짠짠하게 움직이게끔 해서 어떻게 한다? 이게 중첩되지 않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뭐 그 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등피치 원추형 스프링 사용한다. 그리고 고유 진동수가 다른 두 개 이중 스프링을 써가지고 어떻게 한다? 두 개 스프링이 그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언급을 해드렸고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정해진 양적 내에서 충분한 스프링 상수, 정수 같은 개념입니다. 상수를 얻도록 한다라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양적 안에서는 대수, 그러니까 움직이는 한도 안에서는 된다. 상수를 좀 크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야? 스프링 상수 값을 크게 하여 사용한다라고 해서 얘를 써진 영상 방지책으로 틀린 선지로 체크를 했습니다.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는 얘가 어떻게 된다?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정해진 양적 안에서 충분한 상수를 준다는 개념이나 스프링 상수를 어떻게 크게 한다는 개념이나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얘는 범위를 정해줬다는 개념이고 얘는 뭐다? 범위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단단하게 상수를 크게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 네 개 중에서 거리가 먼 것은 뭐다? 1번으로 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연히 따지고 들어가면 이것도 문제소리가 있는데 항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애매할 경우에는 나머지 확실한 선지를 찾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리 맨 마지막에 답으로 골라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누가 저한테 또 질문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 준비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내가 학습했던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은 뭐 배제하고 반반일 경우에 그 반반의 경우를 답으로 선택하는 문제 그런 걸로 이해를 해서 해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브 스프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자, 밸브 스프링을 점검하는 내용하고 관련이 없는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밸브 스프링은 뭐를 점검을 하느냐? 스프링이 얼마만큼 단단하게 밀어내느냐 그 장력을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 뭐야? 가만히 힘을 해제했을 때 자체의 자유 높이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야? 스프링이 얼마만큼 수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지 직각도를 측정을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측정한다고요. 그래서 스프링의 장력은 규정 장력이 얼마? 15% 이상 감소되면은 교환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유 높이는 3% 이상 힘을 해제했을 때 3% 이상 어떻게 줄어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각도도 어떻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 위쪽으로 어떻게 3mm 이상 100mm니까 거의 3%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 이상 위쪽 각도가 벌어지게 되면 얘도 뭐다? 교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장력은 어떤 식으로 측정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장력을 측정하는 스프링 테스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밸브 스프링을 집어넣고요. 여기 눈금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중을 가했을 때 하중을 가하는데 내가 목표한 높이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높이를 내가 만약에 2cm를 움직인다. 20mm를 움직였을 때 힘이 얼마만큼 가해진다라는 그 표준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준값에서 어떻게 된다? 15% 이상 그 장력이 줄어들었을 때 교환이 대상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힘을 해제했을 때 자체 높이는 뭐 버니어 캘리퍼스 이런 거로도 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고 높이는 그렇게 측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울어진 정도는 이렇게 이제 직각자가 있습니다. 직각자를 놓고 직각자의 스프링을 놓고 봤을 때 위쪽이 얼마만큼 벌어지는지로 그 직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로 밸브 스프링을 점검을 해서 재사용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입니다. 자, 기관에서 밸브 시트의 치마로 인한 현상이 아닌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밸브 시트가 치마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는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림? 플래시 보면서 얘기하시죠. 자, 여기서 영식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시트가 치마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트가 어느 부분인데?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이 부분 시트가 치마가 된 거예요. 시트가 치마가 되면은 스프링이 뭐야? 닫혔을 때, 그죠?
밸브 스프링에서 얘가 닫혔을 때 어떻게 된다? 이 시트가 치마된 만큼 어떻게 된다? 얘가 더 뒤로 당겨질 수 있다는 개념이죠. 왜? 닫히고 여기 안쪽이 치마됐으니까 치마된 만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스프링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더 펴지는 거기 때문에 장력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장력을 받지 않고 더 어떻게 된다? 해제되는 상황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실 때 선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1번 선지 뭐라고 돼 있어요? 밸브 스프링의 장력이 커진다? 어떻게 된다?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가 오히려 더 치마돼서 밸브가 더 안쪽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더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력이 커진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에요. 그리고 가스의 저항이 커진다. 치마됐는데 가스의 저항이 왜 커져? 얘가 열렸을 때 밋밋할 때는 가스가 들어올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치마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치마된 대로 어떻게 된다? 이런 흐름에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홈에 파여진 대로 부분 와류도 생길 수 있고요. 그 와류가 공기가 흘러가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다? 방해될 수도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시트가 생겨가지고 면이 밋밋하게 부드럽게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어떻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소용돌이 쳐가지고 이렇게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가스 전체 흐름에는 어떻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밸브 닫힘 자체가 완전히 밀착되지 못하겠죠. 치마가 되면. 그리고 압축돼 어떻게 새어나갈 수 있는 블로우백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자, 냉각익 장치입니다. 순행식이잖아요. 순행식 기관에서 과열 원인으로 맞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과열 원인. 맞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물펌프 날개가 파손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펌프가 회전했을 때 어떻게 순환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되면 과열 원인이죠. 과열 원인 맞겠네요. 자, 펜벨트 장력이 규정보다 강해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어떻게 된다? 워터펌프를 잘 순환시켜요. 그럼 뭐다? 얘는 베어링에 죄송해요. 베어링에 오히려 조금 문제 생길 수도 있지만 크게 냉각시키는데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죠? 수온 조절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치면 문제죠. 다치면 문제인데 상시 열려 있네요. 상시 열려 있기 때문에 워밍업 되는 시간은 길어지겠죠. 왜? 엔진 초기부터 계속 냉각수로 바깥으로 돌릴 거니까. 그래서 워밍업 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얘가 뭐다? 과열의 원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수온 센서와 수온 스위치입니다. 자, 수온 스위치를 쓰는 방식으로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수온 스위치 얘기해 볼까요? 라지에이터, 방열기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물이 내려왔어. 하부 탱크에서 엔진으로 들어갈 때 아래쪽에 수온 스위치, 썸머 스위치가 있잖아요. 썸머 스위치가 작동이 되어야지만 스위치 접종이 붙어서 팬이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수온 센서나 수온 스위치 이런 것들이 고장나면 인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온 센서가 고장나면 얘는 뭐다? 수온 센서는 일반적으로 고장이 났을 때 영하로 어떻게 온도를 세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 냉간시에도 신호를 원활하게 걸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되면은 이제 냉간이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블로우 모터 작동 못 시키게 되니까 엔진이 가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물 제끼부의 스케일. 물이 지나다니는 자리에 물때가 낀 거예요. 그러면 냉각수가 원활하게 순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엔진 열 받겠죠. 그러면 기역, 리을, 미음,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세 가지 묶은 2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라지에이터의 코어 튜브가 파열되었다면 그 직접적인 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라지에이터의 방열 핀하고 튜브, 그죠?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그 튜브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튜브가 망가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 라지에이터의 압력이 많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압력을 보상해주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라지에이터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보상해주는 장치가 뭐다? 라지에이터 압력 캡이죠. 라지에이터 캡 안에 압력 밸브죠. 라지에이터 압력 캡 안에 압력 밸브가 어떻게 라지에이터 안쪽에 압력이 높았을 때 밸브가 열려서 어떻게 오버플로우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보존 물탱크 쪽으로 냉각수 흘러 나가야지만 어떻게 된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걔가 고장 나거나 막혔다. 그럼 어떻게 된다? 튜브가 파손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라지에이터 라지에이터 캡 안에 진공 밸브가 열려가지고 보존 물탱크에 있는 물이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보자면 요거죠.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막혔다. 뭐 압력 밸브가 작동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튜브에 압력을 많이 받아서 터진 경우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물펌프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온다. 물펌프에서 냉각수가 조금씩 셀면은 냉각수 양이 줄어들겠죠. 양이 줄어들면서 엔진이 과열될 염려가 있어서 과열된 이후에 뭐 터진다. 물론 그 높은 압력 때문에 터질 수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펠벨트가 헐거워가지고 과열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기간 봤을 때는 어떻게 라지에이터가 터질 수 있는 튜브가 터질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수온 저질계 제기를 발휘하지 못할 때도 이것도 뭐 이거는 크게 아니겠다, 그죠? 만약에 닫힌 상태에서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든 라지에이터 쪽으로 안 갈 거 아닙니까? 안 가고 실린더 안에서 실린더나 헤드에서 직접적인 헤드가 또 약하니까 헤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라지에이터 코어 뭐 막힘률 뭐 20% 이상이면 교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지에이터가 얼마만큼 막혔는지 어떻게 하는데 분무기 있잖아요. 분무기로 어떻게 시동을 건 상태에서 분무기로 여기에 물을 뿌리는 겁니다.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게 되면은 라지에이터가 순환이 잘 되는 데는 어떻게 된다? 열이 어떻게 된다? 다 수분을 빨리 증발시켜서 수분이 빨리 없어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막혔어. 튜브가 막히면 여기 아래쪽에 안 흐르겠죠. 냉각수가 안 흐를 거니까 뿌려놓은 냉각수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뿌려놓은 물이죠. 물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뿌린 면적을 가지고 얼마만큼 남았는지 가지고 어떻게 한다? 라지에이터가 얼마만큼 막혔느냐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참고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25문제 정비와 관련된 문제 풀어봤습니다. 조금 길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일단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하고 이제 제가 모의고사 2회차부터입니다. 2회차부터는 이제 각 업체에다가 6회차까지 문의를 해서 의뢰를 해서 영상을 판매를 하도록 제가 그 시스템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판매하는 업체가 지금 총 3군데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구매하실 수 있는 그 2편부터 모의고사 2회부터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에어클래스하고요. 에어클래스하고 그 다음에 에듀마켓 그 다음에 와우고시. 자, 이렇게 3군데 업체에서 금액은 모르겠어요. 아직 그 크게 뭐 정해놓은 건 없지만 크게 마지막에 부담드리지 않기 위해서 10,000원에서 20,000원 그 사이선 뭐 협의 중에 있는데 뭐 그 사이선에서 그냥 부담 없이 마지막 시험 준비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이번 주 끝나기 전에 또 2회분 더 마무리해서 총 3주간의 6회분은 최대한 마무리를 해서 그 정도 문제는 풀고 시험장에 가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2회차 공학 문제풀이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